일본 역사상 손꼽히는 명문가 호소카와 가문은 1930년 가문을 찾는 고위급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 8,000평에 이르는 초대형 연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은 단순한 연회장이 아니라 일본의 혼이라 불리는 옷으로 벽, 천장, 바닥을 전부 덮어버렸죠. 5,000점의 옷작품으로 뒤덮인 하나의 예술 공간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 연회장을 역사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소중하게 다뤘지만 지난 100여 년간 지진과 홍수로 붕괴 일보 직전에 놓인 박물관을 폐쇄할지 복원할지를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에 한국에서 온 한 남자가 조용히 내가 이 박물관을 전부 복원하겠다고 나섰는데요. 5,000점의 작품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일본 측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작품들에 대해 전부 복원할 수 있다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3년이 흐르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흔히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 공예품으로 나전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전칠기란 바다조개, 소라, 진주 등을 뜻하는 나, 보배롭게 꾸민다는 뜻의 전, 오칠하다를 뜻하는 칠, 그릇을 뜻하는 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개라고도 부르지만 나전칠기는 이보다 더 심오한 예술작품입니다. 오칠이 반드시 가미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전칠기는 오칠한 그릇이나 가구 위에 전복이나 소라, 조개 껍데기 등을 숫돌 등으로 얇게 가른 후 여러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박아넣고 다시 오칠로 마감하는 예술작품을 말합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성행했다가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해졌으나 한국이 독보적으로 발전시킨 예술 분야인데요. 나전칠기의 장인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뉩니다. 조개 껍데기를 가공하는 서패장, 이를 자개무늬로 형상화하는 나전장, 이를 오칠로 마감하는 오칠장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한 오칠장이 일본을 충격에 빠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 수차례에 걸쳐 제발 일본으로 기화해달라고 요청했던 전용복이라는 인물인데요. 1980년대 초반 우연히 일본을 방문한 전용복은 일본의 메구로가주엔이라는 한 공간을 방문했다가 가슴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 도쿄에는 멋들어진 연회장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도 1932년 리키조라는 사업가가 건축한 이 메구로가주엔은 그중 으뜸이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섬세함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건물 내부는 어찌나 호화스러웠던지 각각의 방부터 정원, 복도, 심지어 화장실까지 예술품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전용복이 메구로가주엔에서 가슴에 피가 끓어올랐던 것은 그가 가장 자신 있는 오칠과 나전기법으로 실내가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5,000여 점의 작품이 모조리 나전기법과 오칠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예술품들의 파랄이 전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일본에 끌려온 조선 장인들이 빚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무너져가는 메구로가주엔을 복원한다면 조선에서 태어난 자신이 반드시 복원한다고 말이죠. 그럼 우선 이 전용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952년 부산에서는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축복받았죠. 바로 위에 형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50년대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집안의 경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5학년이던 시절 할머니와 함께 기차를 기다리던 그를 갓쓴 노인이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한마디를 남깁니다. 너희 형은 죽는다. 네가 맞이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바로 이 노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고 대합실은 난장판이 됩니다.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멀쩡히 살아있는 장손주가 죽을 것이라며 저주를 퍼붓는 노인의 분노가 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그 노인이 말합니다. 장남이 안 죽으면 이 아이가 죽으니 이 아이 형을 다른 곳에 보내야 한다고 말이죠. 찝찝하지만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2주 뒤 전용복의 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핵성 내막염이었죠. 형을 땅에 묻는 날 그의 할머니는 그에게 비수 같은 말을 꽂았습니다. 지 형 잡아먹은 이놈은 인간 이색이라며 인간이 돼 형을 죽인 동생 쓸모없는 이색이라고 말이죠. 이색이란 별을 베고 남은 밑동이라는 경상도 사투리로 쓸모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데 그의 형을 잡아먹었다며 전용복을 그렇게 저주했는데요. 장손이 죽자 아버지는 그 후로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어머니는 신경쇠약증에 걸려 그를 박대하면서 그의 어린 시절은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죽인 것도 아니지만 그는 그 비난을 모두 감수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와 부모님의 증오에 가까운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가 유일하게 기쁨을 느끼는 것은 오로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외삼촌은 불꽃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불의 화가 김종근인데 그 외삼촌 어깨 너머로 그림을 배웠습니다.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부모 사랑도 받지 못한 그 서름을 그림으로 이겨냈고 동생들 먹여 살리느라 풀빵 장사로 연탄 배달로 고달픈 심신도 그림으로 달랬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는 오칠 만나게 되죠. 동네 가구상에서 오칠한 장롱을 보게 됐는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주인 할아버지에게 막걸리 한 대 가져다 드리면서 이것저것 캐물으면서 오체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 그가 군대를 제대한 1976년 다시 오칠 제외하게 됩니다.
부산의 목재회사에 취직했던 그는 당시 자개농을 들여놓는 것이 트렌드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사장을 설득해 자개농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요. 그는 어릴 적 그림을 좀 그려 디자인의 재주가 있고 직접 디자인하고 오칠할 테니 가구만 만들어 달라고 말이죠. 결국 그가 제안한 이 자개농 사업은 회사에 떼돈을 벌어주게 됩니다. 그의 손을 탄 장농은 만드는 족족 완판됐지만 사장과의 의견 차이로 회사를 그만두고는 1980년 예린칠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오칠의 매력과 그 가능성을 본 것이죠. 이후 심오한 오칠의 세계에 빠져들면서 한국에서 꽤 실력 있는 옷쟁이로 명성을 얻어가던 어느 날 그에게 일본인 한 사람이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낡은 밥상 하나를 툭 던지며 이를 수리해달라고 했죠. 일본에서는 오쟁이라 부르는 이 밥상을 고친다는 것이 예술가가 할 일은 아니었지만 일본의 칠하기 예술, 즉 칠예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그는 작심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줬는데요. 그러자 그 다음 해에 메구로 가주엔이라는 박물관에서 똑같은 오쟁보수를 요청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 수량이 1000개나 했습니다. 대량 주문에 기분이 좋아진 그는 그날로 도쿄로 날아가 메구로 가주엔을 찾는데 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한국어로 아서원으로 번역되는 이 메구로 가주엔은 1930년대 일본 최고 명문가 중 하나로 불리는 호소카와 가문이 만든 대형 연회장입니다. 무려 7,800평이 넘는 공간의 벽, 천장, 바닥을 옷작품 5,000점으로 뒤덮은 예술 공간이자 일본 정부가 역사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일본 최고의 옷 보물창고였죠. 그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눈길 가는 곳마다 자개로 장식된 화려한 연회장, 작은 그릇 하나까지도 전부 오칠로 만들어진 그 연회장에서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말과 천사가 그려진 작품이었습니다. 조선의 나전칠기 기법 같은데 라며 속으로 생각하던 그가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서 발견한 원작자의 이름은 광신, 바로 조선의 나전칠기 장인의 이름입니다. 그런 그가 충격에 빠진 것은 이 거대한 연회장을 채운 수많은 옷작품의 대부분이 조선의 나전칠기 기법으로 그려져 있었고 그 작품들은 일제시대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간 장인들의 피와 눈물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당시 메구로 가주엔은 지진과 홍수로 붕괴 직전의 상태였는데 연회장 측은 이를 부숴야 할지 복원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었습니다. 넋을 잃고 바라보는 그에게 고위급 인사가 복원하게 되면 입찰할 생각이 있냐며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내가 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복원시킨다고 다짐했죠. 그는 그날로 한국에서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는 이 복원 작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복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부산의 2년제 대학교 일본어과에 등록해 일본어를 배웠고 일본 옷에 대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본의 옷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 있는 모든 옷쟁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슴에 녹음기 하나 품고 술 사주면서 하나하나 그들의 모든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하루에 1,000원짜리 낫또 한 끼로 버티면서 공부했습니다. 잠은 공원에서 노숙하며 보충했고 말 그대로 복원 작업 준비에 미쳐 있었죠. 그러다 2년 뒤 1988년 드디어 메구로 가주엔이 먼저 연락을 취해왔는데요. 연구노트와 기획안을 들고 다시 메구로 가주엔을 방문한 그는 사다리를 타고 5,000여 점의 작품 하나하나를 짚으며 복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건물의 신축을 맡은 일본의 건설회사가 전부 불가능이라 판단한 작품들도 전부 그는 복원할 수 있다고 말했죠.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싫으면 그냥 간다며 호기롭게 배짱을 부리고는 그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죠. 3개월 동안 오로지 전화통만 바라보면서 술로 보냈는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몸무게가 20kg 가까이 빠져버렸고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개월 후 일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간부의 결과 복원 및 창작 작업을 전부 맡기겠다고 말이죠.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본 오칠장인 3,000여 명이 넘게 지원했지만 전부 복원하겠다고 나선 이는 그가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어쨌든 1930년대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의 장인들이 남긴 옷작품을 60년이 지나 한국인이 다시 복원하게 된 겁니다. 영어로 옷은 재팬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본의 혼처럼 여겨지는 이 옷 예술의 성지 메구로 가주엔을 한국인이 맡게 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다른 장인들은 가문과 학벌을 내세웠지만 내가 내세울 것은 목숨밖에 없다. 조선에서 왔던 장인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복원 작업이 시작됩니다. 옷 작업에는 천적이라는 먼지가 없는 곳을 찾기 위해 그와 그의 제자는 산 깊은 곳에 작업장을 마련하고는 정말로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옷은 독성을 품고 있어 자칫 잘못 다뤘다가는 오독이 오르는데, 아무리 옷에 익숙한 사람이어도 너무 많은 옷을 접속하게 되면 오독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그의 제자들은 하루 종일 오칠과 싸웠고 그들의 얼굴은 떨어진 옷방울로 퉁퉁 붓고 벗겨진 살에서는 진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3년 뒤 1991년 드디어 메구로 가주엔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새까맣게 온물로 먹는 그의 손톱으로 직접 문을 열던 그의 눈앞에 태극기와 일장기가 펄럭였고 39살의 전용복은 그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본 오체 산지인 이화태현에서 주차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미술관을 칠해 미술관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이와야마 칠해 미술관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미술관에는 미술관의 상징과도 같은 세계 최대 칠해 작품 이화태의 혼을 비롯 그와 제자들의 수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사실 신의 경지에 오른 그의 오칠 기술 덕분에 현재 그의 작품은 한 점당 수천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귀하게 대접받는데, 그의 실력을 흠보한 일본 정부는 그에게 수차례 기화를 권유했습니다. 기화했으면 좀 편하게 문화기금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안정된 수입도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조선인 오칠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전부 거절해버렸죠. 전용복은 전통을 계승하는 일반 예술가와는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이란 그 전통을 계승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대와 적절히 어우러져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명품 브랜드들과의 협업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듀퐁과는 라이터를 협업해 내놓기도 했고, 세계적인 엘리베이터 회사 티센크룹의 엘리베이터 문에 오칠을 얹기도 했는데요. 그의 전설 같은 실화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시계 회사는 세이코라는 브랜드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세이코라는 브랜드지만 번번이 스위스를 넘지 못해 역작을 준비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시계를 만드는 것, 무려 5억 7천만 원짜리 오칠한 크레도르 시계를 출시하는데, 이때 세이코가 초청한 장인이 바로 전용복입니다. 크레도르 시계 안에는 단 하나의 보석도 없지만 전용복에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크레도르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그는 총 24점에 참여했습니다. 지름 3cm짜리 시계 하나에 6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 같지만, 만약 그의 오칠이 가미되지 않았다면 4천만 원에 불과했을 것이지만 그의 오칠에 힘입어 무려 6억 원에 출시됐습니다. 부칠 하나로 10배가 넘는 가격이 뛰어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전용복과 세이코와의 협업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세이코가 한국인 전용복과 시계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 공예가들은 세이코에게 광분에 가까운 화를 표출했죠. 메구로 가주엔에 이어 세이코까지 한국인에게 넘어가는 것이냐고 말이죠. 결국 세이코는 간부회의를 열어 전용복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내렸죠. 하지만 1분 뒤 걸려온 전화를 받은 임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전용복이 디자인한 시계 24점이 완판됐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세이코는 고위급 임원을 직접 보내 사과했고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죠. 전용복은 36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평생을 일본에서 오칠하며 오칠쟁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부모, 그 때문에 세상을 떠난 형이 있는 자신의 뿌리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늘 말했었죠. 그리고 그는 하늘로 돌아간 예술가 백남준처럼 기억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오칠쟁이를 천대하고 일본에서 활동한 그를 매국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좀 난감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한국인으로서 이만큼 성장해 한국의 칠예를 알렸다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옳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